최근에 어반베이스 지금 이슈잖아요. 네. 좀 저는 이거에 대한 우리 회계사님들의 좀 의견이 좀 궁금해요. 뭐가 이슈인지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때 4천억 거의 가까이 가치평가를 받았던 이 어반베이스가 투자금을 반환을 한 해 만회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거의 뭐 5억 투자금을 받아서 12억 가까이 지금 반환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스타트업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그 어반베이스라는 프로테크 업체가 좀 잘 나가다가 최근에 폐업을 하게 됐어요. 보통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책임, 그러니까 주주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고 그걸 운영했던 CEO는 보통 책임을 안 지죠. 자기 지분도 어차피 다 휴지 조각이 됐을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일부 투자한 캐피탈 회사에서 이 투자금이 그 경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 투자금 사실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를 했었고, 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윤을 연간 15%로 붙여서 5억짜리를 12억에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청구를 한 거죠. 회사에 돈이 있으니까 돈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당연히 부채가 우선이지만 어떤 특정 주주의 우선권으로 이거는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뭐 내 주식은 회사가 대신 사가라. 회사에 투자한 거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회사를 운영한 그 대표한테 회사를 잘못 운영하고 여기서 네가 포기하면 안 되지. 이 주식 네가 사가. 내가 투자했던 돌려줘. 돈 없어? 돈 있는 것 같던데 집 가압류.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좀 적당한가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뭐 그 또 이제 그 계약서 문구를 보면은 발동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이제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트리거 조항이 발동이 된 거고, 너가 회사를 우리 지분을 가져가 이렇게 했을 뭐 좋은 상황일 때 가져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안 좋으니까 가져가는 건데, 그 안 좋은 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거랑 어떤 식으로 조건이 있을 때 발동이 되는지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항 계약들 이런 거를 보자라는 의미도 있고, 어반베이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4천억의 회사 가치로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마지막에 꽤 많은 금액을 투자를 받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씨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나 투자사들 사이에서도 시리즈 B 이상 가면은 회사는 안 망한다, 망하기 힘들다 를 이제 표현하는 게 강하게 보면 안 망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한테 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스타트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외부 투자를 받고 막 이렇게 사업 운영해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회사를 봤을 때 이제 무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말하는 나가 대표이사님이지? 대표이사와, 왜냐면 회사랑 이제 경영진이나 주주 분리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분리를 어떤 식으로 잘 헤어지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물론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안 좋을 때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쓰는 쓰는 건데, 투자를 받는 그 당시에 어쨌든 간절하잖아요. 이거 진짜 필요하고 이 돈 있으면은 뭐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투자 계약서를 투자 받는 회사가 만들기보다는 보통 이제 투자하는 회사에서 본인들의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거 대표님 검토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읽어보면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조항들이 꽤 있단 말이죠.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해 달라고 하면은 보통은 수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표준 계약서고 이미 투자하는 회사에서 뭐 법무팀이든 뭐 외부의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미 확정된 계약서인 경우가 많아서 수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뭐 대표님이 너무 계약서 검토를 뭐 안 했거나 나이브하게 했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 어렵지.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계약서 문구를 바꾸려면은 대등한 상태거나 아니면은 기울어져 있더라도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계약서 조항을 변경하는 데는 마냥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절대. 표준 계약서이면은 더더욱 바꾸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인원이 많고 큰 조직인데 거기에서 표준 계약서라고 하는 거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냥 바꾸기에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포기하면서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한 번 본 것 같아요. 대표님이 최종 투심까지 간 상황에서 이 조항이 있으면 나는 투자 받는 거 포기하겠다. 최종 투심에서. 아 진짜 그 정도까지 해야 될 수도 네. 있다니까. 그래서 뭐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인데 나 투자 안 받겠다. 그러면은 그거 빼고 투자 받으시라고 해서 바꿔준 거는 저는 딱 한 번 아니 본 것 진짜 같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분이 어차피 그 대표님께서 블로그에도 이제 모든 그 문구를 올려놓고 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게 트리거라는 게 사실 트리거 조항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도 있지만, 일어났을 때 내가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 되거나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거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돼요. 그것도 가능해요. 뭐 꼭 이제 막 거래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아니 이 상황일 때 이렇게 일어나면은 내가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같이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청산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투자자는 IRR 15%에 대해서 가산한 금액을 이제 풋옵션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나는 회사가 접히는 순간 이 돈은 무조건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죠. 뭔가 내가 잘못했거나 정말 잘못했거나 진짜 세상이 망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나의 책임에 의해서 이제 회사가 청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렇게 됐으면은 당연히 그거를 책임지겠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대표이사가 투자를 받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 그 생각 안에서도 그게 없는 문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시도는 할 수 있고, 그거를 가벼이 여기는 심사역이나 라고 한다면은 승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당신한테 안 받을래, 이런 얘기도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돈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를 하나도 대비 안 한 상태에서 막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면은 이거 지금 안 받으면 받아야 되잖아. 일단은 얘기는 할 것 같아. 얘기는 해야지. 그건 해야 되는 거고. 계약서 문구를 바꾸려고 노력은 엄청 했어. 아마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심사역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조직에서 그거 마음대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다르게 돌려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얘기를 좀 더 하면서 투자를 받아야 됐었지 않냐라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 그럼 저도 처음에 투자 계약서 봤을 때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조언해 주신 것 중에 모태펀드 쪽에 있는 표준 계약서, 뭐 해설서 같은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똑같이 무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아직 이제 한국 투자 시장에서 대표에게 여전히 조금은 불합리한 조건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정책적으로 좀 풀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굉장히 공익적으로 얘기를 하시네. 여의도를 가실 생각이시죠? 나는 좀 다른 뷰에서 보자면, 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이 벌어졌는데, 우선은 이게 그래서 가 이길 수 있는 사건이냐, 그거부터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길 수 없는 그 계약서상 너무 명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탈이 당연히 그 소송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언론 플레이, 좀 나쁘게 말하면 언론 플레이고, 어쩌면 이제 또 세상에 좀 홍보를 하는 건데,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럼 이 조항을 없애는 게 타당한가, 없애야만 하나,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없앨 수 있는 조항인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고의냐 중과실이냐 이런 거 문구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건데 넣으면은 뭐 면피는 되겠죠. 제가 봐서는 좀 이제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제 본질적인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반베이스가 과연 지금처럼 완전 폐업할 때까지 사업을 유지하는 게 맞았었냐, 아니면은 유지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대안점들 없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맞물려서 뭐 이런 사건이 도래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건 있어요. 지금 그 투자를 받고 나서 이제 뭐 그거 회생이 들어가면 당연히 실사도 하고,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회생을 해야 되냐 아니면 청산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도 꽤 시간이 걸려요.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소송 하나 있어도 아주 작은 소송도 반년 걸리고 이러는 뭐
이게 지금 이 사건이 1년 전부터 이미 난장판이었을 거다. 난장판은 모르겠고 난장판. 뭐 그때부터 힘들지 않았을까. 뭔가 상황이 안 좋았을 건데. 관계는 안 좋았을 뭐 거다. 그것도 주성호 회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그 1년 반 이전부터도 거기에서 조금 더 한참 앞에서라도 준비를 했어야 되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좀 쉽진 않지. 구조조정 되게 늦게 음. 하셨고 이것도 사실 결론적인 거잖아요. 결론적인 구조조정을 결국엔 끝까지 미루다가 투자 유치가 되고 사업이 다시 반등하면 역시 구조조정하고 역시 끝까지 버티기 잘했어 이랬을 텐데 어쨌든 잘 안 된 거긴 한데 리스크를 계속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리스크 관리는 안 된 거긴 하잖아요. 결국에는 다 구조조정해서 회사가 청산된 거니까. 대표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조조정을 사실 이때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때 구조조정을 내가 해버리면 이제 또 투자도 좀 잘 안 될 것 같고 매출도 좀 더 인원이 더 있어야 더 매출도 더 안 될 것 같은데 구조조정은 좀 끝까지 미루시고 버티시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당신의 입장이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 그런 경험이 있거든. 투자 몇백억의 투자 유치를 마지막에 한 회사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 1, 2년도 안 지나서 주말에 전화가 왔어. 잔고가 얼마나. 그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투자자도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걸? 경영진에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투자자 모르지. 그 매월 리포트 이런 거 안 받으시나요? 아예 레포트에는 그러니까 현금 잔고에 대한 얘기를 담아도 되고 안 담아도 되고 사실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만 보여주는 거거든 사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거기에 우리 좀 있으면 망해요 이렇게 적을 순 없잖아. 다음 주 월급 줄 돈 없어요. 그걸 어떻게 써? 그 런웨이가 있냐고. 그냥 그 재무제표 자산 부채 이렇게 해놓고 약식 재무제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제 타겟했던 사업 계획에서 그 지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영업적인 특이사항이나 사업적인 특이사항 뭐 이런 거 적어놓고 그러지 뭐 잔고가 얼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 뒤면 우리가 망해요 뭐 이렇게 쓰진 않잖아 당연히. 그거는 이제 사업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투자자한테 미리 알려주면서 불안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지향하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어 하려고 하게 돼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라도 빨리 얘기했으면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결론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차피 그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고 투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투자한 금액까지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물어줘야 되느냐 그런 이슈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저 사람이 이게 투자받은 돈이 아니고 내가 이 돈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 돈을 이렇게 경영했을까. 만약에 내가 이게 회사가 만나면 우리 망하면 우리 뭐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면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했을까. 인원을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현금흐름을 뽑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이슈가 대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이제 저희 이제 업종 특성상 스타트업 쪽 이야기를 대변해 주신 거고 좀 이제 양울 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 입장을 좀 대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가 좀 길어진 거죠. 뭐 좀 더 대변을 할까요? 난 괜히 투자자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 같은데 투자 입장에서 대변하는 건 아니고 진짜 아니라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고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얘기하지만 사업을 하는 이제 창업이나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그거 우리가 이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컨틴전시 플랜을 언제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발동하느냐. 이거는 아까 이제 승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런웨이도 봐야 되고 번레이 보고 뭐 그리고 나의 영업 상황, 나의 주요 고객차가 빠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시그널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그널이 수집됐을 때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언제지?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뭘 해서 어떻게 하면 턴어라운드를 다시 시켜야 되냐. 이런 그 플랜들이 발동이 돼야 된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딱 그냥 회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좋아서 하는 근데 뭐 아무튼 그런 플랜을 이제 가동할 때 뭐 외부의 조력, 그러니까 뭐 투자 그치. 유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구조정해서 일단 음. 회사가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텐데 왜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진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모든 가능한 행동을 다 해야 되거든. 근데 목표는 하나예요.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 아니면은 이제 회사가 완전 좌초되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거를 투자자랑 공유를 미리 하는 게, 우리가 투자자라고 하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관점에서는 이 투자자한테 숨긴다는 표현도 그렇고, 나의 그 안 좋은 면을 당연히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아는 게 맞는데, 이미 우리 주주로 들어왔으면은 어떻게 보면 한 배 탄 거긴 하거든요. 그 채권자랑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채권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뒤까지 조금 늦춰도 될 수 있어. 그런 거를 알려주는 게, 왜냐하면은 채권자는 또 이제 다 계약서를 봐야지.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는 뭔가 액션을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회사한테 푸시를. 그러니까 주주는 우리 편처럼 움직일 수 있겠지만 채권자 같은 경우는 푸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긴 해요. 좀 저는 뷰를 한번 다르게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제 그 조항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는 투자자 입장과 대표자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럼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었던 부분은, 어쨌든 그런 컨텐츠 플랜에 1번이 투자 유치였을 건데 결국엔 투자 유치를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매력이 현재 떨어졌고 이 사업이 망할 게 보인다면 그 상황에서 대표가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런웨이라마 이런 거 보자고 하는 이유가, 후속 관리를 하러 들어가면 이제 뭔가 이벤트가 벌어져서 그거를 어쨌든 정상화시키는 일에 이제 투입이 돼서 경영진들이랑 얘기를 해보거나 다른 주주나 채권자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를 이제 어디에다 힘을 많이 실어야 되냐를 사실 또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자원이 엄청 한정적으로 다시 상황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이제 포부가 3가지가 있었으면은 안 되는 건 접어야 돼. 과감하게. 그게 사실 인원을 조정한다는 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람을 자르는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안 되는 사업을 철수를 시키거나 셧다운을 한다는 개념에서 구조조정은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그거는 약간 감성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인원을 조정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사실 여기에서도 필요한 인력은 또 여기다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실을 때를 어디를 정하느냐, 정말 힘을 안 실어야 되는 부분 어디냐, 이걸 정하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나 2개가 남았어. 하나나 2개가 남았을 때 이 2개로 내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다 투자 유치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생책도 있잖아요. 결국 회생가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컨틴전시 플랜이나 거기에서 이제 아쉬웠다는 부분들이 다 지금 제가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되건 당연히 했겠지만, 그분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 대표님이 안 하셨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거를 조금은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문제가 된 그 트리거 조항이 다른 계약서에는 없었냐라고 하면은 다른 계약서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다른 투자자들은 안 했는데 음. 여기만 한 거니까 전반적으로 계약서에 대표한테 풋옵션 행사하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해. 조항부터 그러니까 없어져야 아니, 좀 안심이 좀 되지 근데 않냐. 그거는 다시 그 얘기로 들어가면 A few inches later.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현직이니까. 경영사의 의사결정인데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 그 어쨌든 대출이 아니라 지분 투자로 한 거고, 지분 투자를 한 그 스탠스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이사한테까지 가가지고 이 지분에 대해 내가 투자금에 대해서 너한테 돌려달라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책임을 물을 거야 라는 조항 자체는 이렇게 투자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좀 빠진 지가 이제 몇 년이 지났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게 오늘 이 어반베이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유동성이 빠지면서 회사들이 어쨌든 기울기 시작할 때 아니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몇 년은 버텨요. 특히 이제 그런데 그래도 한 200억, 150억, 누적이 150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 투자 받은데 무너지는데 3년 걸렸잖아요. 지금. 한 2년? 투자 받은 지가 3년이 된 것 같고, 이런 액션이 일어났을 때는 한 1년 반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던 곳들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좀 저는
그게 시장에 더 중요한 시그널 아닌가. 네, 이렇게 세상 특별한 우리 회계사님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실 텐데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와.